지금 일본이 뒤집혔습니다. 오늘 새벽 아사히 TV 생방송에서 일본 내각부 해관보 보좌관 출신 전문가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발언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략 억제력의 임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 한 문장에 일본 방송국은 정적에 잠겼고 정부는 즉시 비상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일본 패널들은 말을 잊지 못했고 SNS는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을 리 없다며 폭발했습니다. 이 일본이 부정하는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핵심 기술, 그 조용한 성능, 그리고 수년 전부터 축적된 보이지 않는 준비를 말입니다. 미국 란드 연구소 분석관도 몇 시간 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일본은 급기야 내부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생방송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한국 기술 반전의 실체, 수년간 조용히 준비돼 온 전략 임계치의 정체, 세계가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는지 그 모든 전말이 지금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공개됩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해군 핵추진 연구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대치동 연구소 숙소의 작은 방에서 일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사히 TV 긴급 특보 자막이 떠 있었고 스튜디오 중앙에는 리제 아나톨리에바가 앉아 있었어요. 러시아계 일본 귀화인이자 전직 내각부 해관보 보좌관 출신인 그는 일본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제안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평소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리제의 표정은 달랐어요. 긴장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더니 침묵을 깨고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은 전략 억제력의 임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 문장이 방송을 타는 순간 일본 언론 전체가 요동쳤어요. 화면 아래로는 실시간 댓글이 폭주했고 다른 채널들도 속보 자막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리제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 고밀도 원자력 연료 모듈과 자동 안전봉 제어 기술이 결합되어 이미 실용화 단계에 근접했다는 것, 그리고 일본이 그동안 이를 완전히 과소평가해왔다는 것을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봐왔는지 그 순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일본은 언제나 한국을 기술적으로 한 단계 낮은 나라라고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개발하면 일본은 이미 그보다 앞서 있다고 믿었고, 우리가 발표하는 성과는 과장되었거나 외국 기술의 모방이라고 치부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놓친 게 무엇인지 깨닫고는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화면 속 기재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어요. 도쿄대 국제안보센터의 분석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이 2020년대 초반부터 조용히 축적해온 기술력이 이제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튜디오에 함께 출연한 전직 방위성 관료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아나운서는 계속해서 추가 정보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이미 핵심은 드러난 뒤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오판했고 그 대가로 지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떠오른 건 과거였어요. 201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해군 원자력 추진 연구를 시작한 건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해군 장교 출신으로 막 연구소에 합류한 상태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기초 연구였죠. 고밀도 원자로 설계, 냉각 시스템 안정화, 연료 모듈의 효율성 개선, 하나하나가 난제였고 답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박은지 연구원과 처음 만난 건 2018년이었습니다. 그는 원자력 안전 제어 분야의 전문가였고 특히 자동 안전봉 제어 기술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사람이었어요. 박은지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기술에 대한 집념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3단계 자동 안전봉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기본 안전성 확보, 두 번째는 실시간 반응 제어, 세 번째는 극한 상황에서의 자동 차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 구현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2019년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을 때를 기억합니다. 테스트 결과는 처참했어요. 안전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제어 시스템은 극한 조건에서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박은지는 그날 밤 연구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고 저는 그 옆에서 침묵했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먼지를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매년 새로운 시도가 있었고 매번 조금씩 나아졌어요. 고밀도 원자력 연료 모듈은 점점 더 안정화됐고 안전봉 제어 기술은 정밀해졌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며 배웠고 그 과정에서 단단해졌어요. 그동안 일본과 미국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일본 방위성은 한국의 핵잠 추진 기술을 20년 이상 걸릴 과제로 평가했고 미국 국방부는 우리가 외국 기술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런 평가들을 볼 때마다 분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간을 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우릴 무시하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전진할 수 있었으니까요. 2023년 초 마침내 3단계 자동 안전봉 제어 기술이 완성됐습니다. 그날 박은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우리는 축배를 들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으로 모든 걸 나눴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증명한 것, 우리의 존엄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모든 순간을 떠올렸어요. 수없이 많은 밤을 연구실에서 보냈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견뎌냈으며 수없이 많은 의심과 싸워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을 지켜내야 한다고, 그 누구도 우리의 성과를 폄하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외부의 반응은 달랐어요. 2023년 중반, 한국 정부가 핵잠 추진 기술의 진척 상황을 일부 공개했을 때, 국제사회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발표를 과장된 것으로 평가했고, 미국 R&D 연구소는 동부가 억제력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스탠퍼드 SCSP 역시 유사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앙투안 르브룩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그때였어요. 프랑스 출신의 미국 R&D 전략 분석가인 그는 동부가 억제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앙투안은 한국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에게 치명적이었어요. 그는 한국이 기술적으로는 진전을 이뤘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그마저도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극복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였고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2023년 말, 일본 방위성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핵잠 추진 기술이 동북아 안보 균형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이중성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2024년 초 고밀도 원자력 연료 모듈의 최종 테스트가 성공했고 안전봉 제어 시스템은 모든 극한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박은지는 여전히 조용했고 저 역시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니제 아나톨리에바가 일본 전역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그들이 그동안 무시해온 기술이 이제 현실이 됐다고 말이죠. 일본은 공포에 떨고 있었고 미국은 재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외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억제하려 할 것이고 온갖 명분을 들어 우리를 견제할 거예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적 해석만 남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만 중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서 있고 스스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조차 왜곡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는 우리를 제대로 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기술은 완성됐지만
그 의미는 묻혀버릴 것만 같았어요. 리제 아나톨리에바의 발언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사흘 만에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제목은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었지만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추진 기술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국제사회의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기술 이전 경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10년 가까이 흘린 땀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고 대신 의심과 견제만 가득했어요. 일본 언론은 리제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군사력을 강화해왔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고 일부 매체는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거론했어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움직였어요. 앙투안 르부르기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죠.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동북아 억제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앙투안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보고서의 톤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재평가조차 우리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로 전제했고 우리의 독자적 성과를 믿지 않았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허탈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적 해석만 남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만 중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황했어요. 연구소에 출근해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데이터를 보면서도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박은지가 제 상태를 눈치챘는지 어느 날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박은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질문보다는 묵묵함으로 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실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흘렀어요. 외부에서는 언론이 떠들썩했고 국제사회는 우리를 압박했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연구원들은 여전히 데이터를 분석했고 박은지는 안전봉 제어 시스템의 로그를 검토했어요.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고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외부의 혼란과 내부의 침착함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다는 것을요. 저녁 무렵 박은지가 제게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고밀도 원자력 연료 모듈 테스트 결과였어요. 저는 화면을 열어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효율 수치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안정성 곡선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어요. 연료 모듈은 극한 조건에서도 출력을 유지했고 온도 변화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저는 박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해낸 것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 말이죠. 이 데이터, 일본이 알고 있나요? 박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알 이유도 없고요.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어요. 일본 방위성의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고 실용화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미국 R&D의 앙투안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과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실험 기록, 테스트 결과,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2020년 첫 번째 안전봉 제어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박은지는 이틀 밤을 새워 오류를 찾아냈고 우리는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2021년 연료 모듈의 밀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냉각 알고리즘을 수정했고 결국 안정권에 진입했어요. 2022년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 안전봉이 예상보다 느리게 반응했습니다. 박은지는 제어 속도를 20% 향상시켰고 재테스트에서 완벽한 결과를 얻어냈어요. 모든 순간이 축적이었습니다. 실패는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됐고 의심은 더 정밀한 검증으로 이어졌어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씩 확실하게 나아갔을 뿐이에요.
저는 화면 속 데이터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준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세계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향후 검증 일정이었어요. 박은지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3단계 자동 안전봉 제어 시스템의 최종 검증 계획, 고밀도 연료 모듈의 장기 안정성 테스트, 그리고 통합 시스템 평가 일정이었어요. 모든 것이 치밀했고 모든 것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외부에서는 우리를 흔들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흔들릴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다는 것을요. 일본이 보고서를 쓰든 미국이 재평가를 하든 그건 우리의 진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달했고 이미 증명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홀로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상 위의 데이터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경외였습니다. 우리가 이뤄낸 것에 대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집념에 대한 경외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지였고 존엄이었으며 증명이었어요. 우리는 세계가 무시하는 동안 조용히 정상에 올랐고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일본은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미국은 더 세밀하게 분석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온갖 명분으로 우리를 견제하려 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이미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기반을 다져놓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곧 알게 될 것이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요. 조용한 경외가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건 자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한 존중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도 연구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척 앞에서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3월 중순이었습니다. 연구소 지하 3층 통합검증 실험실에서 최종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은지가 중앙 콘솔 앞에 서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데이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고밀도 원자력 연료 모듈과 3단계 자동 안전봉 제어 시스템을 결합한 통합 실험이었어요. 모니터에는 실시간 수치가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연료 밀도, 출력 효율, 냉각 속도, 안전봉 반응 시간. 모든 지표가 예측 범위 내에서 움직였고 일부는 예측을 뛰어넘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2024년 3월, 우리는 마침내 완성형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박은지가 극한 조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력 증가, 냉각 시스템 일부 차단, 비정상 압력 상승. 모든 상황이 동시에 투입됐어요. 안전봉 제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1단계 경고, 2단계 자동 조정, 3단계 긴급 차단. 정확히 설계된 순서대로 반응이 일어났고 시스템은 3초 만에 안정권으로 복귀했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어요. 이건 현실이었고 증명이었으며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일본이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던 것을,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우리는 이뤄냈습니다. 박은지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는 것을요. 실험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조용한 경외를 느꼈습니다. 이 기술이 단순히 우리 팀의 성과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요. 해군 출신 엔지니어들, ADD 연구원들, 그리고 이름 없이 지원했던 모든 이들의 노력이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어요. 내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던 중 설명하기 어려운 데이터 변화를 감지했다는 것, 기존 평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달라졌는지를요. 일본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TV 아사히는 리제 아나톨리에바를 다시 스튜디오로 불렀고 그는 자신의 기존 발언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건 예측이었지만 지금은 그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일본이 대응할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리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움직였어요. 앙투안 르브룩이 새로운 보고서를 긴급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동북아 억제력 구조의 예상 밖 변화였어요. 그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억제력 지표가 기존 분석값과 다르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변화가 예측 모델을 벗어났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아직 전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기척을 감지한 겁니다. 앙투안의 보고서는 신중했지만 행간에는 혼란이 묻어났어요. 기존의 모든 분석이 틀렸을 가능성,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을 가능성, 그리고 동북아 전략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반응은 달랐어요. 일본은 공포에 가까운 불안을 드러냈고 미국은 냉정하게 재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더 이상 예전의 시선으로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ADD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는 핵심 연구진으로 제안됐고 주제는 향후 대응 방안이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외부 압박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어요. 박은지가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검증을 마치는 것뿐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박은지는 옳았습니다. 외부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이미 정해진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은 거의 끝에 다다랐어요.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검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확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홀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일본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들은 한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오만이었고 오만은 오판을 낳았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놓친 게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고 그 깨달음은 공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냉정하게 상황을 재평가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분석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의 보고서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분석이 쏟아질 것이고 더 많은 질문이 제기될 거예요. 하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도달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2018년이 떠올랐습니다. 박은지와 처음 만나 안전봉 제어 시스템을 논의하던 그날, 우리는 이 순간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종 검증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사흘 뒤 통합 시스템의 장기 안정성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이 테스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기술적 검증이 완료되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연구실 분위기는 묵직했습니다. 누구도 들뜨지 않았고 누구도 긴장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했고 모두가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어요. 우리는 준비됐다는 것을요. 박은지가 제 옆을 지나가며 한마디 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거의 다 왔습니다. 수년간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뉴스를 켰습니다. 일본 언론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미국 분석가들은 계속해서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편만 보고 있었고 그 단편으로 전체를 추측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고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곧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 변화는 조용히 준비됐고
이제 드러날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남았어요. 사흘 뒤면 모든 것이 확정될 것이고, 세계는 더 이상 우리를 예전의 시선으로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어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빛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은 완벽했고, 곡선들은 안정적이었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뿐이었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어요. 우리는 준비됐고, 이제 움직일 때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전, 연구소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통합검증의 최종 결과가 공식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은지가 중앙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고, 모든 연구원들이 침묵 속에 그 숫자들을 응시했어요. 고밀도 원자력 연료 모듈의 장기 안정성, 3단계 자동 안전봉 제어 시스템의 극한 환경 반응성, 통합 운용 시의 효율성, 모든 지표가 기준치를 넘어섰고 일부는 설계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완전히,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이 해냈어요. 그날 오후, 한국 정부는 조용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잠수함 추진 기술의 핵심 요소들이 검증 단계를 완료했다는 것, 모든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 그리고 기술적 준비가 완료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성명은 짧았고 과장도 없었으며 어떤 과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은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이틀 뒤 일본 방위성에서 긴급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보고서는 한국의 고밀도 연료 모듈과 안전봉 제어 기술이 이미 수년 전부터 안정권에 진입해 있었다는 것, 국제사회의 모든 분석이 현실보다 뒤처져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충격 속에 침묵했고 재평가를 시작했어요. 미국도 움직였습니다. 앙투안 르브룩이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제목은 동북아 억제력 구조의 재정립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이 기존 예측 모델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밝혔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심 기술을 완성했다는 것, 그 과정이 외부의 관찰 밖에서 조용히 진행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동북아 전략 구도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앙투안의 보고서는 더 이상 신중하지 않았어요. 그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오판했다고요. 스탠퍼드 SCSP, 도쿄대 국제안보센터, 유럽의 주요 전략 연구소들이 줄줄이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고 세계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어요. 그건 경외였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의 무게를, 그 의미를 비로소 느낀 거예요. 일주일 뒤 TV 아사히에서 리제 아나톨리에바가 다시 출연했습니다. 이번엔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한국 기술의 임계치 도달을 언급했을 때 그것은 예측이었지만 이제는 확인된 사실이라고요. 한국의 연구 체계와 안전성 확보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다는 것, 일본이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리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는 전문가로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달은 반쯤 차 있었어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18년, 박은지와 처음 안전봉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던 그날, 2019년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실패했던 그 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끝없이 반복된 테스트와 개선의 나날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결과로 이어졌어요. 우리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떠들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기술을 완성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며칠 뒤
국제 전문가 그룹이 한국의 기술 체계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연구 과정이 가진 체계성과 깊이를 높이 평가했어요. 고밀도 연료 모듈의 안정성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 3단계, 자동 안전봉 제어, 기술이 독창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이뤄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지적한 또 다른 점이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고 위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도 않았다는 것. 대신 국가 존엄과 전략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기술은 힘이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고 유럽의 전략 연구소들은 동북아 정세를 새롭게 분석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조용했고 연구진은 다음 과제로 넘어갔어요. 우리는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고 성과를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계속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오후 박은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구소 앞 정원에는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고 봄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박은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박은지가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완성되지만 책임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없는 인내, 조용한 전진.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여기로 이어졌어요. 세계는 배웠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배운 또 다른 것이었어요. 기술은 단순히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다루는 것이라는 점 말이죠. 일본은 공포 속에서 혼란스러워했고 미국은 재평가 속에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숫자와 데이터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의지였고 존엄이었으며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영혼을 지켜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10년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술의 책임, 국가의 존엄, 그리고 조용한 전진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제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 멀리 한강이 어둠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계는 변했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진짜 힘은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으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박은지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하던 날들. 실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세계가 우리를 무시할 때도 묵묵히 전진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했어요.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영혼은 베낄 수 없다.